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또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또 한 번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정치대학 1교시 미인증치 패널 서울중앙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의 사법개혁 압박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인증 패널. 양쪽에서 미움받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사진을 뭐 국민의힘 인사한테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 인사한테 받았어요. 뭐라면서 보낸 거야? 너 일로 와!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에 돌아다니시네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다 주의하고, 주목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만큼 몸집이 되신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뭐 아무도 주목 안 하더라고요. 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우려를 포명하고 또 민주당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냥 꼭 집어서 직접 공격하고 나선 이 과정 참 기시감이 들 정도입니다. 예상대로의 반복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민주당이 지금 이제 내세우는 것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방금 방송하기 전에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한다라는 어떤 코멘트를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네, 아니, 대법원장에 대해서 진퇴는 대법원장 스스로만 그걸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외부 기관, 외부 헌법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상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적절치 않은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하는 대통령실은 또 뭔가 정말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독재와 싸우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독재를 하려고 하는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 거예요. 이 상황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로 가는 길이다. 네, 저는 아니 과거 독재 정부에서나 뭐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 갈아치워. 대법원장 나가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가 있었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뭐 정치적인 구호로서 얘기는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또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 어떤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코멘트를 낸다는 것이 과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심하다. 이게 좀 정도가 좀 단순히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만 이상으로 지금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0일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저는 조금 앞서가시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뭐 본인 또는 국회가 더 우위에 있다란, 아니면 뭐 선출된 권력이 뭐. 네, 뭐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 체계상에도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은 국회부터 나옵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우선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관 구성을 할 때도 각각의 견제를 할 수 있는 다 구성권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구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어떤 헌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느냐, 뭐 내란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라는 말, 그 다음에 권력구조에도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저는 조금 대통령으로서는 좀 너무 앞서가는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반응들, 어떤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반응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위헌적인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모션까지 하셨어요. 국민이 당연히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다.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 만든 사법부가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열이 있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각급 법원에 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뭐 전담 재판부이든 특별 재판부이든 이것을 마치 민주당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가사 법원도 있고 가정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있고 특허법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재산 전담 뭐 재판부도 있지 않느냐. 노동전담 재판부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건 업무 분장 차원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를 다른 외부 기관에서 정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사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법원이 너무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럼요. 대법원 내에서 인사규칙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재판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간다는 거예요. 헌법상 훼손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사람 안 치겠다. 그렇죠. 누가 어떤 가정법, 어떤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서 그 판단하는 재판관을 외부에서 그것도, 이렇게 어떤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안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제 뭐 그 사법부에서도 그 각급 법원장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바라는 신속한 어떤 내란의 종식을 위한 재판에서도 이게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연히 이건 뭐 그 재판을 받는, 내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위헌법률 신청을 받아주면 뭐 그거대로 이제 또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받아주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게 된다면 그럼 1심, 2심 다 했는데 그때 위헌 난다. 그럼 재판 다 무효. 다시 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쪽의 논리는 뭐 저도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만은 법조인으로서 민주당 쪽 논리는 이겁니다. 1번.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의 뜻에 맞는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한마디로 뭐 직연 판사죠. 25부 지금. 사법부가 제 뜻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걸 견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견제라는 헌법 정신에 맞는다라. 아니, 그러니까 법원의 조직이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재판의 본질이잖아요. 사법부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입법부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가 본질적으로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위원 판사에 대한 아니, 또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 임명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떤 판사가 어떤 성향이건 대법원의 인사 규칙에 의해서 그게 배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건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재판부를 만들고 사건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만들고 받겠다. 네. 이미 또 진행 중인 사건을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를 바꾸고 싶으니까 저런 거잖아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으니까. 저는 지금도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 재판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 재판부는 너무 좀 존경하는 사법부의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 항상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내란 세력 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쯤 되면 모욕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명예훼손죄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란 딱지를 그렇게 남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뭐 직위원 판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직위원 판사라고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재판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여론도 어떻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감안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해서 12월 달 내로는 심리를 마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더 빨리 해라. 그러면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이라든지 정확한 재판을 포기하란 말인가요?
사실상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4심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30심제를 명하고 있는 그 헌법에도 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법원 내부 재판부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좀 저는 아주 또 하나.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직연 판사한테 받고 싶지 않아. 이건데 뭐 기피 회피는 안 하겠어. 왜냐하면 그거는 기각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하니 우리는 다른 재판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판사로 안 칠래 이건데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미움털이 박히게 된 게 구속 취소 때문인 거잖아요. 구속 취소 저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법리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판결이었나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무슨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당시 두 가지 사유였어요. 하나는 구속영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일이냐 시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적 범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건 학설이 나눠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법원의 거의 최초 판단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불만이 있으면 어떤 항고를 피고인 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고 즉시항고 할 수를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당시에도 있었었어요. 이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저 사람한테 재판받기 싫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이게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똑같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하면서 이재명 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전담특별부에서는 이걸 무조건 1년 안에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 이게 항소심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 대법원도 하고 근데 대법원은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잘하시는 거네요. 선출된 권력이니까요. 네, 그게 맞나요? 선출된 권력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아니 똑같은 케이스를 두고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자 이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잣대를 대지 말자.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디다가 대고 어디다가 대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내로남불이라는 정당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고 기준이 맞지 않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전 내로남불까지도 괜찮아요. 누구나 모순적인 존재고 입장에 따라서 그때 입장이 바뀌는 건 괜찮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왜 진보의 탈을 쓰고서 다 헤쳐놓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진보가 아니잖아요. 이건 개혁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체제라든지 어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누군가 이게 만약에 정권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들이 쓴다고 있었을 때도 민주당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정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어떤 한 진영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썼을 때도 이것이 합리적이고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헌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다른 진영이 한다 해도 저는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살다 여당이 드라이브 거는 특검도 처음 봤지만 그렇죠. 살다 여당의 내란 재판부,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려는 얘기는 참.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 외에는 진짜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종식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종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제 내에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란 종식은 이미 종결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법처리 다 지금 사법부의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아직도 본인들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내란 동조하는 세력들 아닌가? 내란으로 이익을 보려고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 아닌가? 오히려 공생관계다. 네,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아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출된 권력임을 이야기하며 정청래 대표는 국회가 사법부도 제재할 수 있고 내란 재판부도 입법 사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 또한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국민 투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헌법의 뜻은 견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무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마 거의 최초로 설 변호사님이 전에 대선 전에 그 위험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열흘 전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요거에 대한 해석들이 이거 심상치 않아. 네. 이거 개헌에 대한 빌드업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예측대로 되는 건가요? 저는 아마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여당 주변이라든지 국회의장마저도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4년 중임제냐 연임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헌법에 128조 2항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이 임기와 관련한 개헌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더라도 나올 수 없다는 건데 5년 단임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과거 국민의 의사이지 현재 국민의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멘트가 그거였죠. 네. 그 대선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건 87년도에 있던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지 2025년도에 국민들이 동의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요? 그러면 헌법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죠? 그냥 항상 다수당이고 다수의 의사가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권 분리도 다 진짜 없애면 되죠. 민주당 정치인 누군가 그랬잖아요. 상권 분리 없애야 된다.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도 누군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상권 분리 꼭 필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가지게 되는 게 전체주의, 정말 독재주의, 뭐가 다르죠? 저는 과거에 전체주의와 독재를 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주장이었거든요. 히틀러도 독일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바이마르 헌법을 폐지시켰고 그 다음에 히틀러 정부, 그러니까 당시 나치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헌법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에서 겪은 바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저렇게 위험해질 수 있구나. 어느 한 사람에 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현대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본인이 뭐 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발언들은 계속 있었다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 나는 더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아무리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정해진 임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임기제라는 것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부정부패와 그다음에 장기 집권을 했었을 때 폐해를 막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5년 단임제도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들 때 왜 이런 걸 만들어냈겠어요?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4년 중임제를 없앤 대신에. 그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이 있었고 이러한 우리 과거 역사에 있었던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어떤 당시 국민들의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임기제라는 것이. 근데 그걸 자기가 깨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깨는 건 좋아요. 바꿀 수는 있어요. 헌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본인 제외. 네, 그럼요. 그러면 진짜 이건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헌법 바꿔서. 시진핑. 네. 바꿔버렸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갑자기 믿음직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정청래 대표가 두고 볼까요? 정청래 대표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 벌써부터 왕관을 쓰고는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정청래 대표가 두고 볼까요?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말은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정치적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는 항상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할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미 부글부글하대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있었던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도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뭐 김어준 씨의 세력, 장외에 있는 그리고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약간 이런 구도가 맞대결의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 얼마나 승질나면 정청래한테 물어봐야 그렇겠어요. 네. 아니 그게 당연한 게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야당과의 협상을 하는데 대통령실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고 대표와 소통하지 않고 본인이 단독적으로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사전 협의를 다 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당대표와도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협상을 할 텐데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다. 지난주에 있었던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특검법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특검법 연장 부분은 진짜 부수적인 문제였었어요. 잠깐만, 그거 잠깐 사실관계 짚자면 연장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연장할 거를 원래대로 요만큼만 연장할게 였어요. 네. 안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특검법 연장 부분은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에서 협상에서 당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건 새로운 특검법을 제시하면 또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번 그 협상의 가장 첫 번째 주안점은 정부 조직법을 그렇죠. 통과시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조직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라는 어떤 그 성과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당연히 다 동의를 했을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 직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 조직법도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뭐 나머지 부분이야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거기 협상에 임하고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진짜 개딸들의 폭탄 문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게 공당인가라는 정상적인 공당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사실 여러 곳에서 삐그덕거리잖아요. 이렇게 당과 제일 크게는 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뭔가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삐그덕거리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합의문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부분은 특히 약간 삐그덕거리는 네. 게 보이죠. 검찰개혁 부분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당의 힘에 좀 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의 정치적 이득이 맞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특별재판부는 그래 어차피 윤석열 아웃시켜버리니까 그래 그거는 그냥 당의 힘 실어줄게. 그러나 검찰개혁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줘. 이것이 아닌가 이 신호가. 그렇게 볼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각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이 너무 성급하죠. 성급하고 이대로 가서는 정말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건 뭐 저도 누누이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뭐 차진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나라 망할 것이다. 뭐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뭐 완전히 망하겠습니까만은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한번 훼손된 시스템이 복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방적으로. 같이 촬영했던 주진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개혁에 비유하더라고요. 의료개혁. 그래 명분은 좋았는데 결국 뺑뺑이 도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그렇죠. 총선에서 대피하지 않았느냐. 네. 마찬가지로 이건 부메랑 올 것이다.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피해는 국민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들어온다. 이대로 가면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좋다.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국민들한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득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게 의료개혁하고는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개혁은 바로 그냥 파업을 해버리면 병원을 가도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여기 관여된 국민이 아니면 그냥 솔직히 무관한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직접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너무 절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주당에서 지금 들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 지금 질문회가 많은데 일단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그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만 코에서 바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한심한 정당이다. 한심한 정당. 정말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정당이구나. 정말 조국 대표만큼이나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정치력은 정말 부재하구나. 0이구나, 0. 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니, 역대 어떤 정당이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뭐 새천년 민주당이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고 있던 정당이 김대중 정당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정당에 계속 당대표 하셨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겠어요? 꼭 김대중 정당이라는, 뭐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정당이었지만은 어떤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1인 정당이 되고 그렇게 비춰지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러면 조국을 다시 앉힌다는 것은 이 당은 결국 조국 정당이구나.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당원이어서 다 관여할 수가 없었고 뭐 해줄 수가 없었고 다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비대위원장 올 거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 공허한 말들이 다 그냥 그냥 본인이 거짓말에 불과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국 전 대표가 다시 올 수 있느냐. 어찌 보면 이 정치 해결을 못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온다? 이건 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N차 가해라고 봐요. 분명히. 그리고 11월에 전당대회 나올까요? 11월 전당대회 나오시겠죠. 뭐 추대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당혹스럽습니다만은 한편 그때 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보엽 전 대변인이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하면서 성추행은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원장이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오면서 뭔가 조국 혁신당은 이 성범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김보엽 전 대변인의 어떤 글은 정말 그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조국 대표를 조국 비대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성범죄의 늪으로 다시 빠뜨리는 꼴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초반에 잠깐 미인증 패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너무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탠스가 어떤 때는 강성, 어떤 때는 조금 중도로 왔다가 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보다 만나보니까 유연하던데 대화가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지만은 또 그 다음에는 또 강성 지지층한테 좀 손을 벌리려 부산에 가서 손 목사의 구속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또 거기서 정치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좋은데 저도 손 목사의 어떤 구속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 가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또 손을 잡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도 확장이라든지 어떤 국민의힘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의 보여야 될 모습과는 좀 거리가 너무 멀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이 워낙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종교인으로서 삼을 수가 없으셨나?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하셨어야죠. 왜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일부 데리고, 그냥 공식 일정이 아닌 형태로 가셨어야죠. 그건 당대표의 일정이었잖아요. 당대표의 일정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건 당대표로서 했으면 안 된다. 그냥 개인적으로 가셨어야죠,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건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좀 왔다 갔다. 조금 너무 또 힘이 없이 너무 휘둘린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조금, 정확한 스탠스를 좀 취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역할 분담을 해야죠. 다 같이 한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정부 여당의 실책들을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온전히 못 받아먹는 것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행보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이 상황을 내란 특별재판부 등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요. 네.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미인증 펜을 사진이나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은 국민의힘이 만든 여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네,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이 여론을 잘 제도권에 대변을 해주고 언론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기 부산 가고 그다음에 이거 뭐 사진만 제가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제목이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들은 국민의힘과 보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 밑에 서울편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의아한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당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 당적이 없는. 원래 국민의힘과 보수를 대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미있는 경우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외교가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유엔 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내정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자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들 만능시대예요. 차지근 변호사인데요. 외교관이 아닌 인사가 유엔 대사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함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 등 관련 사안 짚어볼 텐데 아니 놀랍습니다. 먼저 유엔 대사 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부터 얘기해야 이 인사의 문제점을 좀 시청자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외교라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자리 중에 하나죠. 유엔 대사가. 예, 왜냐하면은 꽃이죠, 꽃. 예.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고 논의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유엔이라는 곳은 전 세계 100, 지금 한 90개 정도가 다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큼 역량이 100% 파악되고 평가되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대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관 인생에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사실 없는 거의 인생 정점 커리어 같은 건데 그거를 그냥 자기 연수원 동기한테 툭 던져줬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좀 저는 보는 사람으로서 비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메릴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했던 올브라이트 심지어 대통령이 됐던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이런 사람들이 갔던 자리예요. 우리 그 유명한 넷플릭스의 드라마 있잖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도 부통령적인 아내가 갔었죠. 그쵸, 예. 그쵸. 정말 가고 싶어 했죠, 그 자리를.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유엔 대사가 주 유엔 대사가 국무위원으로서 자리를 함께 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라니까 이제 가능합니다. 그 뉴욕이니까 국무위원이 그냥 국무위원 자리를 맡고 있어도 이제 회의도 참석할 수 있고 가능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외교 문제가 늘 국내 현안이랑 그쵸. 마찬가지군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국가 정상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이 정도 급으로 보내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거나 심지어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정무적으로 들어간다 치면은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우리가 국제 문제에 먼저 선을 보이겠다. 이런 차원으로 넣어야 되는 자리지 이게 외교 경험이 빵인 사람을 넣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좀 비상식적인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가정을? 정상적인 외교관 출신 중이라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 유엔 대사 누군가를 앞세워 놓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유엔 외교를 하려고. 근데 대사 본인이 외교에 대한 감각과 경험과 식견이 있으면 뭐 이렇게 태클을 걸 거 아니에요. 야, 나한테 지금 읽으라고 줬던 이 성명문 이 내용이 뭐냐? 나 이거 못 읽는다. 나 이거 안 해. 아니면 야, 나 지금 저 사람들하고 가서 같이 사진 찍으라고? 저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찍히라고? 나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무런 외교에 대해서 아무런 식견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밑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면 그 사람들 뜻대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예,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어가지고 이런 식의 음모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입니다. 이거를 우리만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도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신호를 읽겠어요? 일단은 결례죠. 대단한 결례죠. 급이 안 맞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국무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적어도 그 정도 랭킹이 맞는 사람, 국무위원급이 아니어도 어쨌건 외교가 내에서는 안녕? 너 드디어 왔구나. 나도 왔다. 야, 뭐 이런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뚱맞게 누굴 보내는 것 자체가 190여 개국을 향한 대규모 결례를 지금 저지른 겁니다. 엄청난 결례예요, 이게. 내가 그 장면을 상상했는데 결례도 결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왜냐면 그전에는 같은 외교관들이 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달을 통해서도 알고 뭐 그래 잘 지냈냐라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유엔 회의가 열렸어요. 모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타났어. 심지어 영어도 못해. 옆에 통역가 통해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김어준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을 앞세워놓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곳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컨택트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 모두를 한꺼번에 컨택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외교 무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랑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동선이 겹쳐도, 북한 외교관과 동선이 겹쳐도 괜찮은 스팟이 전 세계 2개, 많아봤자 3개 정도? 그러니까 제네바, 런던, 그리고 여기 뉴욕,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 아무런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단지 이재명의 변호인인 사람을 앉혔다? 아니 이걸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뭔가 되게 이상한 꿍꿍이가 있구나라는 생각 말고 단순한 보은 인사로 해줄 거면은 티 안 나는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장 자리 주면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지? 한 연봉 5억 되고 그 다음에 월 500 이상 쓸 수 있고 기사 주는 자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거 다 마다하고 굳이 여기다가 앉혔다?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한데. 가장 행복한 음모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자기 변호사도 골로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눈에 띄는 자리에 앉혀가지고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한 다음에 처리해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가 제일 그냥 이렇게 무난한 음모론이고 곤란한 음모론은 상상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호주 대사를 누구를 보냈네 이상인데요? 예, 그렇죠.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호주는 물론 호주가 우리가 중요한 나라고 상당히 가까이 있고 교민도 많고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호주 대사가 그냥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주변에서 대사관에서 할 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변호사랑 외교관은 쓰는 언어 습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교관들은요, 정상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한마디도 정말 조심스럽게 쓰고 항상 우회적인 단어만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표현을. 우회적으로 이러이러하는 것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긴밀한 협력이 그들끼리 쓰는 어떤 용어고 외교적으로 잘 풀고 있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푸는 게 그들만의 어떤 방식이고 자기들이 잘못 쓴 단어 하나로 잘못하면 핵 버튼이 눌러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조심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변호사들은 직설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타협이라고는 잘 할 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DNA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직설적인 말조차 영어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놔요. 유엔 대사로.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한 협력 뭐 이런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중국이 됐건 북한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뭐 이런 게 껴있는 자리에서 아니면은 그들과 친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들, 그러니까 북중러 3국 직접이 아니어도 북중러 편에 서 있다고 간주되는 나라들이 있는 자리에 그냥 한국 주 유엔 대사가 띡 가가지고 우리 긴밀한 협력을 해봅시다 뭐 이러면
근데 이러면 외교관 출신이면 딱 보자마자 야 뭐야 너 지금 이런 거 왜 가져왔어? 이러면서 그 근처도 외교관 출신들은 그 근처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혀서 예.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예, 그쵸. 얼마나 예민한지를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복도 지나가는 시간까지 계산합니다. 예.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쵸.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를 주무르려고 할 때 세워놓을 수 있는 꼭두각시다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꿋꿋하게 임명하는 이유는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면 내 연수원 동기고 나를 변호해준 사람이지만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국가가 져야 될 위험이 너무 큰데요. 네, 그러니까요. 골탕으로 먹은 다음에 그 위험은 그 오로지 대통령이 다지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서도 주 유엔 대사를 누가 가면 되겠다 싶은 명단이 한 3-4명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후보군이. 황당할까요? 예, 그럼 그 중에 그냥 한 명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적당히 뭐 대통령 본인이 인터뷰를 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나랑 좀 이렇게 좀 결이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냥 한 명 찍으면 되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든다? 지금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떼결례를 저지르면서 굳이 자기 대장동 변호사를 안 친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정말 가장 황당했던 인사 1번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거든요. 아니 통역가 출신을 외무부 장관을 안 친다고? 예. 뭘 한다고 외교에 대해서 이거였거든요. 그걸 능가하는 인사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영어라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라도 잘하고 어쨌건 그냥 세워놓으면 사진빨은 좀 그럴싸하게 나오니까 뭐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어쨌건 저는 이제 번역도 하는 사람이니까 통역가 출신이라고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 이 대화의 분위기라는 걸 알잖아요. 외교에서 통하는 대화의 분위기와 그 용어 어법 같은 것 정도는 완전히 숙지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 아닌 거잖아요. 대체 뭘 하려고?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질문의 방향이 대체 뭘 하려고 이 사람을 안 치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뭘 하려고? 예, 대체 뭘 하려고 주 유엔 대사를 이런 사람을 보내냐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맞네요. 연수원 동기 또 승진시키냐가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예. 아니에요. 뭐 연수원 동기 그래 알겠습니다. 자기 변호사 뭐 직 줄 수 완장 줄 수 예. 있죠. 그 문제가 아니라 뭘 하려고 이런 사람. 예,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의도를 물어야 됩니다. 의도를 물어야 될 정도의 사안이고 여기서 막 물론 보훈 인사일 수 있겠죠. 보훈 인사가 맞겠죠. 근데 보훈 인사라는 거는 늘 있어 왔어요. 티 안 나게 즐겁게 그냥 이제 국내에서 출근 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에 뭐 한 2-3번 정도 나가가지고 밀려있는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척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골프나 치고 다니고 뭐 이러는 게 보훈 인사지. 여기 주 유엔 대사로 가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워낙에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차대로 일해야 되고 저 시차대로 그쵸? 일해야 되고. 24시간이 전쟁터인 곳입니다. 근데 외교 전쟁터예요. 외교 전쟁터. 근데 외교 전쟁터에 미피를 보낸다? 아, 이거는 쿠데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외교 물론 쿠데타구나. 노정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단정 지을 수 없고 개인적 혹시 외교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사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시각을 제가 노정태 위원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배우게 됩니다. 또 외교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미국 행정 절차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실상을 거론하셨는데 예상대로 한 차례 미뤄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여전한데 아니 근데 그 증언을 들어보면 구금시설과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대우를 했을까요? 그게 저도 이제 국제주의적인 보편 인권 이런 걸 굉장히 그런 개념과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권이라는 건 국가의 틀 내에서 보호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건 수용시설 중에 제일 열악한 곳은 외국인 보호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은 자국민이 들어가는 감옥도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아니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한 방에 2명씩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조금 하여튼 뭐해. 근데 한국이 외국인 보호소가 사실 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단속당해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가면은 인권이 열악하기는 또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권 시설이 열악하다는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애초에 거기에 가게 만든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꼬여 있는 요거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한테 너희 나라가 외국인 구금 시설을 잘 갖춰라라는 얘기를 제가 무슨 국제 인권 단체에 속해서 활동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뭐 서로 할 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대체 왜 우리 국민이 그런 데를 가야 됐냐. 여기까지만 물어도 사실 우리의 논의에선 충분하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 기층 정서랑 그 기층 정서를 트럼프가 이민국을 막 자극하면서 이민국을 막 독려하면서 할당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니네 불법 노동자 뭐 하루에 몇백 명씩 체포해 뭐 이런 식의 할당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 추노의 맛을 들였습니다. 지금 이민국 추노다. 네, 추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자기네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가 못 살게 된 것을 자기네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를 다 외국인 탓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 미국인들한테 힘든 일 하라고 시켜보면 자기는 할 생각이 없고 근데 우리한테 공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막 두들겨 맞을 순 없으니까 일단 투자하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막상 거기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은 미국인들을 교육시켜서 공장을 지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저러 해서 결국에는 한국인들을 많이 데려가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좋은 공장을 빨리 만들어주자라고 했더니 우리는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 이러면서 너희들을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랬을 때 백악관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백악관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제 울타리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또 그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 꼴이.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2차적 사고도 입체적 사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 위정자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어쨌건 트럼프 본인은 자기의 지지층이 마가이기 때문에 그 마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강경 제스처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막상 저질러 놓고 나니까 아닌가? 네, 그렇죠. 조금 미안한 듯한 그래서 유감이란 표현을 얼마 전에 국무부 부장관이 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자기네들도 이게 한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수습을 하려고 온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일을 이런 식으로 꼬아버린 것 자체가 미국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거고 큰 잘못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삼아가지고 뭔가 조금 더 협상을 잘 진행해야 하지만 주 유엔 대사에 자기 대장동 변호사를 앉히는 이런 정신머리에서 가능하겠는가? 스텝이 꼬이는 건 또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이 약간 유감 표명은 했는데 상무부에서는 이번에는요. 직접 투자하래요. 예. 그동안 우리 협상단은 돌아와서 그 3,500억 원, 사실은 더하기 1,000억 원이 또 있었지만 그 간접 투자다. 뭐 에너지 사는 것 빼고 3,500억 원은 다 담보고 보증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SPC 만들어갖고 거기에다 현금 직접 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산자부 장관도 얼굴이 굳어버렸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세 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우리 15% 아직 적용 안 되고 있고 25% 또 개별 별도로 있고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근데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이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협상문 없이 구체적인 서명을 하는 정확하게 정해진 텍스트 없이 적당히 좋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일본 스탠다드를 따라간다고 생각할 거고 한국이 그러면은 일본은 현찰을 주겠다고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미 또 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시다 총리가 옷을 벗었군요. 군대 비판 때문에. 또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럴만한 나라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저질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과정을 잠깐 생각해보면 일본이 아주 비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미국한테 직접. 일본은 미국한테 직접 두들겨 맞고 점령당해서 국토가 분할당했고 심지어 오키나와도 뺏길 뻔했지만 그냥 이제 미군 기지를 크게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 영토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정말 미국한테 원초적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일본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호오를 떠나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요구를 할 때 일단은 무릎 꿇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때려줬기 때문에 독립했죠. 게다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미군이랑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북한이랑 싸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랑 함께 한편으로 설 수 있고 또 우리도 월남전 가가지고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도와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서로 좋게 뭐 3,500억 달러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본같이 생돈을 뺏긴다는 식의 발상을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좋게 해석해도. 근데 문제는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놈이에요. 어차피. 생각했어야겠군요.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보자마자 아니 이런 협상을 왜 했지? 이거 돈 준다는 얘긴데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발표가 달라요. 간접 투자래.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자질 문제고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알고 국민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대국민 사기를 또 한 거예요. 설마 그랬을까요? 근데 예.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비정상적인 외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니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 정도로 무능하면 솔직히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무능 자체가 예, 기망이다. 무능 자체가 기망이다.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면 합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밝혔는데 그럼 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아 근데 왜냐면 일부에서는 야 차라리 그러면 3,500억 거기다 부을 바에는 그냥 기업 지원해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이 워딩에서 문제가 애초에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죠. 아, 그러니까 무슨 이게 그 당랑거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레바퀴가 막 굴러오는데 사마귀가 막 이런다고 그 당랑거철하는 소리예요. 아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합리성, 공정성을 예. 벗어났어요. 아니 이 협상 자체가 합리성, 공정성과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막 이면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성을 찾겠습니다. 예. 아니 네가 합리적이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트럼프가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면 합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뭔가 우리가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미국과의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합의들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외교판이란 말이에요. 외교판. 근데 주미 대사는 여전히 예, 그렇죠. 어그리만 안 하고 있어요. 유엔 대사는 자기 변호사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 외교의 본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면합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본질이라고 하면 외교라는 것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속성은 이면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그러니까 군인이 국방부가 사람이 죽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교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협상과 그 밑에서 몇 가지의 그 사항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서로 합의가 되고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이면의 합의까지를 맞춰가는 과정이 외교예요.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먼저 못을 박는다? 협상을 결렬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외교의 천재라 했는데. 그러니까 천하의 이거는 이거는 유튜브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워딩 자체가 협상을 없겠다라는 말에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 오빠서 어떡할 거예요? 기업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협상 안 된 채로 25%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25%면 감사하죠. 예, 막 마음대로 스위스처럼 올리고 50%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질질 끌고 결렬시키겠다는 발상이면은 뒷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결렬시켜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이 안 나쁘게 결렬. 상상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럼 50%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만은 협상을 안 한다 내지는 질질 끈다 전략을 택해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만 같은 경우는 주력 수출품이 어차피 반도체와 전자 쪽이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장에서 저 반도체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방식의 우회 수출을 통해서도 대만의 국익을 지킬 수가 있는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품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는 완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세가 높아지면은 직격탄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 레이드라고 이제 현재선 현다이 레이드라고 하는 현대차 공장 습격 사건이 있었을 때 현대그룹이 가장 먼저 우리 투자 계속합니다 발표를 했던 게 사활이 걸려 있어요 지금. 하나의 재벌그룹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냥 이게 재벌 돈 많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요즘에 TV나 이런 거 TV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많은 가정에 냉장고나 TV가 LG나 삼성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본인들도 우리 집에 TV 삼성이야, LG야 이거 약간 고급 가전을 샀어. 이거를 이제 위시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사라지게 생겼어. 그쵸. 그러니까 현대차가 빠지고 그 자리를 다시 옛날에는 미국에서 도요타 프리우스가 프리우스가 아니라 도요타 캠리가 말하자면 그 한국에서 아반떼 같이 진짜 이렇게 거의 지배를 했었는데 미국의 차 시장을 그거를 현대에서 노력해가지고 야금야금 잡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쌌으니까. 예, 그쵸. 미국인들이 실용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작은 가격 차이가 구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은 관세가 15%고 우린 25%다. 라고 하면 그 진짜 견디기 힘들죠. 이게 막 그런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전혀 않고 뭔가 이상한 꿍꿍이를 가지고 계속 국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기가 꼬이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이 모든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지만 그 비합리적이고 비공정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 더 정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국민들의 속이 바짝바짝 타게 됩니다. 우원식 의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원식 의장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도 중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공화국 헌법이 87년 헌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단원제잖아요. 단원제인데 어쨌건 국회라는 기관이 국회가 6공화국 5공화국 헌법은 안 되지. 안 되지. 공포형법이죠. 6공화국. 네. 우리 87년 체제가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확 엎어가지고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힘을 좀 더 줬죠. 그렇죠. 양원제를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이 상원을 지배하면서 국회를 억누를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불안감이 가득했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단순히 정쟁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시각이 필요한 곳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은 반드시 탈당을 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뭐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별도로 선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거는 국회 내에서 알아서 하되 그래도 국회의장은 탈당을 해서 중립인이 되어라. 뭐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심사하는 기능을 법사위에 주고 그걸 법으로 못 박지 않는 게 큰 문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가져간다. 뭐 이런 종류의 합의를 해서 그래서 가까스로 잘 굴러왔던 게 87년 체제인데 민주당이 그걸 다 깼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지금 누군데 추미애죠. 가장 법사위원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법사위원장에 앉히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 숫자 많으니까 뭐 어쩔 건데 뭐 이래놓고서 지난번에는 자기네가 야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가야 돼. 우리가 원내 제1당이어도 야당이니까 가져갈 거야 이랬는데 여당 된 다음에도 안 내놓죠. 그리고 국회의장은 더 큰 문제인 게 그놈의 선진화법이라는 게 생긴 다음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장이 판단하에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직접 상정이 가능해졌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권한을 악용해서 뭘 했냐? 선거법을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비례정당 나오게 만들어서 조국당 같은 게 튀어나오게 만들었고 그런 걸 했던 사람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었던 배우 이한희의
삼촌, 문희상 국회의장. 그렇게 해놓고서 정작 자기 아들한테 약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민주당의 국회의장들이 다 국회의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해왔는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한술 더 뜬다. 그냥 국회 내의 문제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전승절 가죠. 전승절 갔다 왔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했다고 자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 국내에 돌아와서도 또 국내 정치를 해요. 네. 근데 한동훈이 조국 전 대표 사면전에 접견한 것도 그러니까요. 한동훈이 뭐 이렇게 태클을 걸건 말건 나는 국회의장이면은 뭐 이럴 때만 진짜 외교적인 수사로 아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야 돼요. 국회의장은 선수가 엄청나게 높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른이다. 나는 국회의 어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영선인데 그냥 까불어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문제를 굳이 싸운다. 이 사람은 국회의장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장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다선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계엄해제 표결 당시 상황을 두고 오 의장과 한 대표 전 대표 사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당시 오 의장의 표결을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 도착할 때까지 일부러 표결을 늦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너 영선이라서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했던 것 같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영선은 가만히 있어. 영선은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건데 아니 국회의원 빼면 온 국민이 다 영선이에요. 국민 모욕 발언 아닙니까? 국민 비하 발언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인 국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를 영선이니까 몰라서 그래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국회의원 출마해 본 적도 없고 당선돼 본 적도 없는 이런 수많은 국민들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 표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직후까지만 해도 잠깐 신뢰도가 제일 높은 정치인 1위로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많이 정치적이에요. 약간 좀 계엄뽕을 맞으신 거 아닐까. 자기가 막 망치를 땅땅 하면서 내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종류의 격양된 고양된 느낌에 사로잡혀서 지금 천지분간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회의장은 커리어 종점입니다. 이제 이걸 했으면 더 이상 뭘 하질 말아야 되고 국회의장 한 다음에도 나중에 총리도 하고 그러신 분들 있죠. 그것도 다 민주당 분들인데 민주당이 너무 정치를 많이 망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원로급이 됐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그냥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손주 보는 행복한 노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선수를 막 9선 지금 10선은 아니지만 막 8선, 9선 막 이렇게 쌓아가면서 계속 뭔가 하려고 그러고 계속 돋보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의전설 2위로서의 격을 좀 지켜달라라는 노 의원의 쓴소리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국회가 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당 내에서 시끄러웠습니다. 3대 특검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하룻밤 사이 뒤집히면서 결국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당 투톱의 갈등 또한 이슈였는데요. 날로 강서 지지층에 휘둘리는 거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우리 조회수 제조기 배종찬 소장님과 여야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웃긴 댓글이 있었어요. 조회수 제조기 조제네요. 조제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일본 영화 중에 조제 비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어요. 좋은 영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지지율 내려간다라는 댓글에 어떤 분이 반대하시는 댓글도 있으니까요. 네네. 머리나 내려라. 머리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네네. 삼손이죠. 이거 삼손이죠. 네. 저는 이제 사손이 됐죠. 삼손 다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후손이고 사손. 근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여야가 합의한 것을 투톱이 다음 날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정청래하면서 이름만 그냥 막 외쳐버리고 밥 먹자 하는데도 밥 안 먹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안에서의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른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조금 떨어진 거죠. 예. 조금 떨어진 건데 이건 지금 한참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거죠. 왜? 예. 지금 코스피 지수도 3,400을 뚫었잖아요. 오, 지금 연일치고치예요. 예. 뭐 뻔히 할 거면서 마치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구윤출 부총리는 뭐 550억으로 대주주 기준은 기존대로 하기로 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속보예요. 제가 이미 다 할 거라고 이야기해서 그건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 이제 노란 봉투법 정도 만지작 그리면 이제 이게 이런 게 속보죠. 제발 이런 건 좀 속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최고의 언론인 우리 이투데이 맞죠? 그럼 최고 아닙니까? 빨리 우리가 또 회식도 해야 되는데 빨리 여러분들이 구독 좀 빵빵빵 눌러주시고 지금 배추도사가 허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고기 앞으로 우리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만이 됐을 땐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렇죠. 20만이 됐을 때는 소고기를 먹는데 양념갈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빨리 좀 지금 얼마 모자라요 지금 스태프분들 얼마 모자라? 5만 원, 5.5만. 빨리 좀 5.5만만. 제가 지금 고기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또 이제 고기 하면은 또 맛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각정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배추도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항상 근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지금 정당 지지율은 3P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로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ESG가 아니라 ESC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ES 지수인데 뭐 조미료 팍팍 뿌리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는 뭐죠? MSG 팍팍 뿌리잖아요. 막 뿌려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국정 수행에서는 ESC가 중요하다. E는 뭡니까? Economy, 경제죠. S는 뭡니까? Security, 중요하죠. S.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지금 지지율이 왜 내려갔겠어요? C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내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어디 가서 막 정말 거침없이 지금 국정 수행을 하는데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대통령이야 지금 뭐 만인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아니라 대통령은 뭐 1인 지상 만인 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 주권이라는데 국민 주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딱 해서 강원도 가서 김진태 지사가 뭘 말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4시간이에요.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4시간에 끼어든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죠. 아니 이거 좀 빨리 이거 밀어붙여야 돼요.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한마디를 하고 싶어. 근데 대통령이 말을 하는 순간 정청래와 대통령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건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니까 우상호가 헐레벌떡 막아서고 지금 김병기하고 다 협의된 거잖아요. 그걸 정청래가 모를 수 있겠어요. 여야 간에 협의했잖아. 특검 연장 안 하고 대통령이 훈훈하게 가기로 했고 이러면서도 얼마든지 뭐 특검도 있고 많으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혼쭐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정청래인들 그걸 내용을 몰랐겠어요. 근데 마치 반응이 안 좋아. 누구 반응이? 개딸 김어준. 여기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내란 특별재판부 해! 방송에서 아예 이렇게 그냥 단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난리가 났겠죠. 이거 뭐 누가? 충정로 대통령이 그랬어? 빨리 이거 수습해. 수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래도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선대본부장이니까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좀 하자고. 형이 부르는데 안 나와? 제일 형이잖아요. 나이 제일 많잖아. 형이 부르는데 안 와? 그러니까 뭐 내키지 않겠죠. 지금 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자리를 왜 가요? 그 병기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내 얼굴 보기 싫다고? 내가 한 방 칠 수도 있어? 이게 격앙이 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하했다고 뉴스 뜨던데요. 뭐 부부도 싸우는 법. 하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제발 좀 이해해달라는 거지 하해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화해가 된 게 아니라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되는데 그거는 개딸을 위한 거짓 민주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세요. 두 사람이
그 삼청동에서 총리 관저에서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김민석 총리도 이거 정말 쉽지 않네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런 표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워낙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또 자기들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해가 가는데 안 좋은 표정에 정청래 대표는 왜 표정이 안 좋아요? 본인이 뒤집어 놓고 내가 당대표야. 내가 당원들이 날 뽑아줬어. 뭔 소리야. 병기? 국회의원들이 뽑은 병기하고 같아? 내가 더 위다? 내가 병기야? 내가 병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화딱지가 나. 그리고 본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김어준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 대통령, 충청도 대통령 두 사람이면 쌍통이야. 쌍통이 지금 용통이 자꾸 쌍통한테 뭐라 그래? 뭐야? 이런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심기가 안 좋은 거야. 너무 당연한데 이걸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성질대로 막 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의해야 돼요. 왜? 각상원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충청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디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지나고 나서 무슨 어디 지역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 대통령 임기 3개월 지났어요. 지금 3개월인데 사람들은 뭐 3년 지났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남마처럼 얽혔어. 트럼프는 틀어져 있지. 그렇잖아요. 정청래는 정 떨어지지. 김병기는 무슨 김병기를 나오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은 많잖아요. 내란 종식으로 지금 뭐 완전히 국민의힘을 소멸시키겠다고 한 사람 다시 불러냈더니 소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면복권한 사람이 억수로 영으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기가 영되게 생겼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를 막 그냥 이렇게 부각시켜줬던 우쭈쭈했던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은 국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조국의 공부요 이랬는데 지금 날리면 지금 봉변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매미 찢어지지. 찢어지니까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세요. 상태가 좋을 때는 눈이 동그랑동그랑 해요. 근데 지금 12일이 금요일이죠. 맞죠? 그죠? 강원도 갔을 때도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이죠. 제가 피곤한 건 정말 피곤한 거고 대통령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이게 뭐야 도대체. 야, 내가 3개월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그거 정말 잡혀가기 일부 직전에 9.4일생으로 살아나서 대통령 돼서 좀 해보겠다는데 청래 왜 저래? 그걸 가지고 막 좀 그냥 검찰개혁의 방향도 충청도 대통령은 왜 그래? 검찰개혁의 방향도 대놓고 반기를 든 거잖아요. 천천히 가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고 정무수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씨가 아니 유예기간 1년도 깁니다. 6개월 내에 끝내십시오라고 하자 의원들이 네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 상황. 대통령이 볼 때 그게 진짜 전 좀 의아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뭐 1급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구심력이 강하지 않았었나 봐요. 아니죠. 그래 이제 공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은 1급 체제야. 그래서 대의원도 그렇고 그때 보면은 전당대회에서 박찬대가 불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당원으로 가는 거예요. 당원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이게 민주당 내에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극자라 그러나요? 그 강성 지지층들이 있어요. 이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우대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이 정권은 내 정권이야. 이재명 정권이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지분권자군요. 그게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이니 이른바 쭉 내려왔던 그 강성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도 왜 브레이크를 내부에서 왜 안 그렇겠어요. 내가
기억나잖아요. 대통령이 지지율 10% 떨어질 거 그거 괜찮다가 싶지 않으면 이거 사면 못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근데 딱 떡하니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키고 지지율이 10% 하락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내부에서 전해졌을 거야. 그런데 딱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죠. 안 할 거야? 윤미향 사면 복권 안 할 거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교진도 그렇잖아요. 아니, 최교진 임명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기 다 임명하잖아요. 임명하는 이유가 뭐냐? 청구서가 너무 큰 게 와 있는 거예요. 민변이니.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옆에 이제 그래서 오죽했으면 불안하니까 연수원 18기를 쫙 깔아버리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얘들은 어디 다른 세력에 포섭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네, 정성호도 그렇고 위철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엔의 다자 외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많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유엔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유엔에까지 내 사람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사람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배추도사가 뭐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제가 대통령이 됐다. 저는 뭐 적군으로 다 깔아도 돼요. 왜? 흠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죠. 누가 뭘 저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린 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그거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땡땡. 제가 더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혹자는 뭐 이런 이야기 연락이 오네요. 네, 혹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정청래 대표랑 사실은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미 언론에 탔습니다. 예. 실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때 만났을 때 8일 월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게 나가는 게 대통령께도 좋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게 좋습니다. 하자 이재명 대표가 정색을 얘기했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역할 분담 같은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러니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나 봐요. 어디서 조언을 가장한 가스라이팅이야.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 그냥 말 잘 듣지 겨우 그냥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하고 맞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죠. 근데 지금은 또 나서서 이걸 정청래 죽이기에 나서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무산이에요. 정권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 문제는 뭐냐면 충정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곽상원이 이렇게 또 한번 작은 박격포 하나 날렸는데 이거를 막 최민희 의원은 또 다른 의원들은 또 그냥 곽상원 죽이기에 나서요. 그럼 곽 의원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다. 뭔가 눈치 보고 신호 차리고 한 거다. 곽상원이 바보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도 일종의 까방권이 있잖아요. 사위. 사위예요? 예, 성이 다르잖아요. 아들 같은 사위야. 예. 근데 이제 지금 까방권이 있잖아요. 까임 방지권. 예. 이 사람도 이 또 장인어른의 그 후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민주당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이던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마저 수박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건 예전부터 그랬던 거고. 지금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랑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사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김문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이낙연과 웃으면서 맞이하는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 근데 문 전 대통령도 분명히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때 그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흔쾌히 만나줬어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냐면 뭐 수박이고 포도고 복숭아고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나하고 정권을 같이 했으면 나가 만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국이든 이낙연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성이 있는 거죠. 내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려가면서 그럼 이낙연이니까 개딸 눈치 본다? 그렇게는 안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냐면 깔리면 깔아. 나는 우리 조국이 좋아하고 나는 평산 책방 좋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고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만나놓는다니까 아니 내 정부에서 총리 시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양정철하고 다 만나잖아요. 그거예요. 뭐 특별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은 없네요. 없어요. 뭐 분란을 야기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고. 일주일 뒤에 뭐 정청래도 만날 수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크게 질문 넣지 마. 알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복귀 안 했나요? 아직 했잖아요. 예, 한거 어떻게 아니에요?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숙을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이번 강미정 전 대변인이 결국은 지금 부메랑이 된 거잖아요. 한때는 강미정 전 대변인을 영입하고 그걸 통해서 특수 효과를 누렸던 것이 조국 전 대표잖아요. 이른바 깨부수는데 누구를 검사 집안에 시집갔던 결혼했던 강미정 전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의 동생인가가 검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부술 때도 이 검사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소멸돼야 될 존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로가 돼야 된다 얼마나 얘기했어요. 된장말이 사진에 대해서도 막 비판을 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호남의 인심을 잃었다. 호남의 인심을 잃었어요. 한때 적어도 이재명, 문재인 다 호남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국 전 대표는 호남에 대한 애정이 있네. 그래서 지민 비조로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정당이 어디예요? 비례득표 어디예요? 조국혁신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오늘 말고 지난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호남에서 4.4. 국민의힘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호남에서 4.4 얻어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급추락하는데 이번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온갖 이슈에 다 떠들어대던 조국 전 대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1초가 멀다 하고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중요한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물어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소리 기운도 없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전까지 억수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했던 사람 목소리가 확 죽었어요. 제가 아는 호남 사람은 조국 혁신당에 비례를 줬던 한 표를 줬던 호남 사람 좀 약간 후회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하고 줄 걸 좀 성급했다라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습을 보면 아니 일단 이름부터가 조국 혁신당 무슨 혁신위원장 했다가 또 조국 대표가 또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왔다가 11월에 또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 뻔히 보이고 이렇다면 사실 이 당이 그리고 일 처리 능력을 보면 공당으로서의 처리 능력이 있는 거 좀 의심스럽거든요. 자,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 분석법이 3P잖아요. 자,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의 철학 걸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없어요. 윤석열 정권 타파. 그게 철학인가요? 이루어졌어요. 그거 목표. 이건 철학도 아니에요. 이념, 당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민주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정책 들어봤어요?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인데 사람이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성비위 사태에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적어도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은정, 김준영, 서왕진, 신장식, 황운하, 리아, 김재원. 리아가 김재원이에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말고 가수 리아. 있어요? 김선민? 없어요.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원직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무도 말을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소리가 커요. 국회에 나와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투력이 좋았잖아요. 장관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초선이라고? 사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망해지는 겁니다.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부분을 해소를 했었어야죠. 강미정 전 대변인 기껏 데려다 놓고 아니 노래방이 뭡니까? 노래방을 왜 갑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대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자고 했던 거다. 고소인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고소인이 가자고 해도 말렸어야죠. 가자고 하니까 기꺼이 그럼 갑니까? 그럼 저는 이면선 앵커가 저보고 오늘 저녁에 호프를 한잔 하시면 갑니까? 저는 단호히 선을 긋죠. 아닙니다. 임 앵커님. 우리는 업무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일 낮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지지율이 조금 유의미하게 빠진 것은 아닙니다. 긍정평가가 한 1.5% 정도 빠졌는데 좋은 요소가 별로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부금 사태가 겨우 어떻게 해결됐나 싶은데 관세 협정 분명히 외교 천지라다라고까지 하고 역대 최고의 협정이다까지 이렇게 본인들끼리 자평을 했는데 진행되는 것은 없고 3,500억은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에 54.5%입니다. 그죠? 잘못했다가 41.1이에요. 여전히 한 13%포인트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죠. 긍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높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았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더 지지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비치는 그림이 아니라 직접 썼겠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김명기 원내대표를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지율이 높은데 용산 대통령한테 줄을 서? 곧 청와대 대통령한테 줄을 서? 나는 여의도 대통령이야. 나는 충정로 대통령하고도 일을 같이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만 겁을 집어먹는 대목이 이거예요. 싸워버리면은 판이 깨져요. 그럼 싸울 수도 없어. 근데 지지율은 왜 이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SC.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뭐냐면 지금 E만 좋아. E는 계속해서 E는 뭐냐면 퍼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민생 소비 쿠폰 2차도 지급이 되죠. 주가도 연일 그다음에 주가도 빵빵빵 올라가죠. 주가는 여러분들 뭐냐면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견인된 거예요.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이 40대, 50대 주식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40대, 50대잖아요. 20대, 30대는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해. 40대, 50대 막 서로 난리야 지금. 와이프 모르게 지금 투자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40대, 50대. 근데 지금 이게 기분이 좋아. 근데 지금 C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걸 겨우 김민석 총리가 다독거려 놨어요. 이건 아니지. 자식들 왜 그래? 내가 형이야. 그러면서 청래 동생이랑 병기 동생을 불러다가 억지 하해를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지율에서 S야. 미국하고 안 좋아 지금. 이게요. 트럼프 이야기는 이겁니다. 일본은 서명했대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서명 안 해? 그런데 지금 서명 안 한 상황에서 손현보 목사는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특검은 나는 이게 정청래 대표는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검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정부와. 그럼 이거는 여당하고도 거의 무관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종의 룰링 파티와 같이 가니까. 근데 지금 특검 다 연장하고 합의 다 깨지고 이랬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종의 설레발을 쳐놨냐면 에이펙에 오면 골프 약속 잡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9월 이제 딱 중순이에요. 10월 달에 이제 10월 한 두째 주까지는 간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백악관 오블 오피스에서 벤슨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고 네가 가라 에이펙 어찌 될까요? 네가 가라 에이펙 서명 안 했으니까 25% 물어 코리아. 나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이 S지수 이 S지수가 해결이 안 돼. 이 S가 시큐리티가 남북한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한미입니다. 한미. 한일도 아니에요. 지금 한중도 아니에요. 한너도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임기 내내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S축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지지율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54.5인데 15를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지율에서 정청래 대표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지지율 더 높다. 나의 시간이 왔다 하겠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